네, 이번에는 고대 주체론 2부, 1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우리 그 모델링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실체라고 하는 리얼리티, 뭐 실제라고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 이런 거를 실체로 인정을 언제 했고 그거를 실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철학적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강의를 들어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이렇게 잘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고대 그 중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고대 철학 인간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다음 주에 근대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인간을 생각하는 실체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체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철학은 주체라는 것이 과연 실체냐, 즉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거에 이제 논쟁이 붙죠. 그래서 이제 경험주의자들과 관념론자들 간의 합리론자들이죠. 그 논쟁이 붙는 게 이제 근대 이후 철학이고요. 그럼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고 어떤 그 언어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 권력 구조, 그리고 우리의 욕망 이런 것 등이 지배하는 그 무의식이 의식과 공존하면서 우리의 주체성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실천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를 계속 생성해 나가는 존재가 우리 주체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모델링 이론 전반에 어떤 그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에서는 창의성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정불변의 것을 믿어가지고서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주에 걸쳐서 주체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 그 주체성 일부 강의가 왜 우리가 주체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여야 되는지 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일부 강의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모델링 측면에서 한번 철학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여야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은 그 모델링의 요소 가운데 이 객체를 주로 고대 철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다뤘다고 하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물과 인간 간의 관계는 사물은 객체고, 그죠? 인간은 주체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주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 정신세계고, 또 우리 몸도 사실은 객체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해야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철학에서 그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로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델링 이론은 이원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신과 육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물과 우리 정신도 그 완전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통합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설명의 편의상은 이걸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룰 그 매체라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매체가 별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런 논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학에서도, 특히 언어 철학에서는 그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는 것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주체의 일부냐 아니면 객체의 일부냐, 이런 그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이런 모델링 행위를 하는 한 그 내부에서는 주체와 객체, 매체 이 세 가지는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형식으로 이 세 가지 그 핵심 모델링의 요소들이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위일원론이라고 뭐 굳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좀 복잡할 텐데, 이제 주체론, 객체론, 매체론을 전부 다 강의를 듣고 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주체에 관심을 집중하고요. 근데 고대 철학자들은 그 주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객체를 인식하는 건 주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주체를 우리가 철학자라고 한 거죠. 그런 주체, 객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우리가 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체성이 없다면 이런 객체를 인식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대 철학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주체성보다는 객체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후반기 고대 철학도 이제 그 뒷부분으로 오면, 특히 여기 이제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주체성을 관심을 갖게 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주체, 이성의 능력을 가져야지 이런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피쿠로스, 이 사람도 그 주체가 어떻게 사고하는가, 즉 과학적 사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성의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후의 고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체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 객체라는 것이 인식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그거를 책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소크라테스 이후의 학자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그 고대 철학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이 탈레스는 이 만물의 근원, 이게 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객체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이거를 보는 그 관점들을 그냥 말로 했어요. 구술 모델링을 했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이제 처음으로 책을 자연에 관한 이제 그 논문을 씁니다. 그게 이제 문자 모델링을 처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자고요. 고대 그 학자들이 말로 주로 했겠죠. 그죠? 초창기에는. 근데 그 시절에도 이렇게 아낙시만드로스는 책을 남겼다고 하는 것. 그 후에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도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학자죠. 그 뭐 이때는 수학, 그 건축, 뭐 철학 이런 거를 굳이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만물의 이치 이런 거를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철학자였고, 그러니까 학문의 그 뿌리에는 이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수학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점점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제는 뭐 자연과학, 무슨 경제학, 사회과학, 뭐 이공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거죠. 그건 이제 현대 이야기고, 이런 고대 시대에는 그런 학문의 구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별걸 다 했어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아르키메데스, 저번에 이 사람이 어떤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픽 모델링도 할 줄 알았고요. 그러니까 기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픽 모델링은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았고, 또 책도 문자 모델링도 하고, 당연히 구술 모델링도 하고요. 이런 천재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을 이 사람은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정리한 건 문자 모델링이지만 수학의 근본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매체를 인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15세기 정도에 과학의 언어로다가 이용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한 사람이죠. 유클리드가. 그래서 이렇게 과거 그 고대 철학자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모델링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또 바라보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을 한번 지난번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인간의 주체성을 본격적으로 다뤘던 사람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산파술. 그러니까 산파술이라는 게 뭐 애기 날 때 그 산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어떤 대화법, 이런 거를 이제 산파술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로고스라고, 뭐 이 영어가 아니라 히라버 그 어원이겠죠. 그래서 산파술, 즉 대화를 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글을 쓰기보다는 구술 모델링, 즉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광장에 모아놓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강의를 했던, 어찌 보면 최초의 대학 교수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면 그건 선이 아니고 악이다. 그래서 악덕은 무지에 기인한다라는 도덕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육체와 영혼이 그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플라톤이죠. 그래서 육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고, 지식은 영혼 안에 내재된 개념이라서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마치 종교 관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로만 했지 이걸 글로 안 남겼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한 사람은 플라톤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과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인물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추론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긴 하지만 육체의 감각적 요소에 의해서 영혼에 내재된 진리를 통찰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뭔가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데,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이런 그 영혼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을 되게 낮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감성의 방해를 안 받도록 극복을 하면, 즉 이 이성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진리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미학적 그 범주, 그러니까 미학이라는 것을 세 가지 범주로 봤는데, 이게 쪼개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전체를 완성해서 어떤 자연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상적인 미, 이런 거를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시선을 통해서, 이제 시각 감각이죠. 이걸 통해서 영혼을 표현하는 정신적인 미. 그러니까 우리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그 기능적인 미.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그게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인간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 되게 쓸모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체가 아름답다. 아마 이 기계공학이나 이 재료공학, 이런 그 공학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유용한 기능적인 미를 맛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기계가 딱 작동하는 게 의도대로 완성이 됐을 때 그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을 통해 영혼을 표현한 정신적 미는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 그런 거가 이런 정신적인 미가 되겠죠. 부분의 조립을 통해 자연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의 세계에서 이렇게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이게 소위 이제 3차원 모델링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아름다움, 이상적인 미죠. 이데아의 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를 세 가지 그 종류로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구분하는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간의 그 미적 감각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은 이제 미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수제자 플라톤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데아론을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은 이데아가 떠오르죠. 이데아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적인 세계, 완전한.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실체라고 봤습니다. 이제 실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원인과 결과, 이런 게 따로 없이 뭔가 완벽한 존재,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데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험하는 세계는 이게 현상 세계죠.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 뭐 우리가 쓰는 이런 가구, 뭐 이런 집,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잖아요. 이런 세계 이면에는 불변하는 실제 완벽한 세계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데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종이 위에다가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죠. 그렇지만 그 삼각형이 뭐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그 각도를 정확히 그걸 확대를 해서 재보면 180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완벽한 삼각형, 정삼각형, 뭐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게 있다고 믿어요. 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원.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계에 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 이게 둘레가, 이게 우리는 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걸 자세히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해요. 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원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컴파스를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봐야 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 있다고 믿고 원주율도 구하고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구하고 이렇게 기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고 믿고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라톤의 그 이런 이성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는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데아 가운데 최고의 선은 이데아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 선이. 선의 본질.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선, 착할 선자예요. 선의 본질. 이 플라톤의 윤리학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선하고 통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통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미학적 아름다움, 그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 그걸 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진선미,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진리는 아름답고, 그죠? 미적으로 아름답고, 선도 최고의 이데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을 다른 말로는 이 실제론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실체, 그 실체를 믿는 사람인 거죠. 뭔가 완벽한 불변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뭐 실체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로 있고, 인간의 지식이란 그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이고,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 진리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데아의 세계에 다시 도달해야 하는 것. 요 관점도 종교의,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의 관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그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데아예요. 그죠? 실체예요, 실체. 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그리고 실제로 어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가상의 존재고, 그 이데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이데아를 복제해서, 흉내내서 그 만든 게 이 세상 만물이죠. 즉 플라톤은 그걸 미메시스라고 그랬어요. 미메시스의 세계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다. 그건 이데아를 복제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죠. 성경에 보면, 그죠? 창세기에. 그게 하나님이 이데아고, 그 형상을 따서 만든 인간, 육체, 이 나무,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이데아를 복제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은 이데아의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 원본인 이데아를 향해 가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기독교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그거하고 지금 내용이 거의 같죠. 똑같아요. 사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종교화한 것,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서기 313년이죠. 그때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 이런 철학, 이 플라톤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이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죠. 이 이데아론을 신의 위치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가 기독교를 설파했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본격적으로 문자화되고 신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313년 그때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정말 천재죠. 물리학, 형이상학, 시학, 생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안 건드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목적론적 인간관, 즉 세계 모든 존재는 우리 사물들이죠. 인간을 포함해서 진료와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사람은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형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형상, 폼. 이 형상인 이 그 플라톤은 어디인가에 저기 그 천상에 그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데아를 인정은 했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나 그게 어디 한 곳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에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데아의 어떤 정신적 원본, 그거는 형상이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는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 사람도 최고 궁극,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의 목적은 최고의 선이고 그거는 행복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건 이성의 실현이고 인간의 본질인 덕에 일치하는 생활. 그러니까 이성을 되게 강조했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은 다 인간의 그 이성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주체성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어딘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를 하고 그걸 우리는 찾아가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데아의 세계권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완벽한 존재고 실체이니까. 그건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진리를 얻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이제 플라톤이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진리의 고향, 즉 이데아라는 것이 그렇게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물 하나하나를 본질을 뜯어보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런 이데아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겠죠. 이건 뭐하고 똑같을까요? 과학의 정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사물을 정확히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15세기 이후죠. 과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달한.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7, 800년 동안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잠자죠. 플라톤의 그 이데아 철학이 서양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그 종교화되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그 주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 왔는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를 한다면 플라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따로 있고 물질의 세계, 우리 현상의 세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념론적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적 세계관, 즉 사물의 진료에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봤으니까 그건 하나다. 경험론적 현실주의, 이것이 이제 과학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인간이 생각하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플라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제 종교인들은 플라톤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자들. 지금도 왜 영혼을 추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다 플라톤의 사상을 물려받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사물을 만져보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해야 거기서 진리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두 영역이 공존하면서 같이 서로 사유체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현상계, 우리가 그 직접 경험하는 이 사물을 초월한 어떤 그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속에 내재 있는 본질, 이걸 중시해서, 본질은 시간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건 과학적 그 사고와 되게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 예술관에서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플라톤은 이데아가 원본이고요. 그거를 모방한, 즉 미메시스가 이게 사물 현상 세계고, 그 사물의 그건 이제 복제품이잖아요. 이데아의 복제품이 사물인데, 그 사물을 보고 우리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다시 복제한 걸 또 복제한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그랬어요. 시뮬라크르 개념이 우리 현대 철학에 와서 다시 이제 재해석이 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모델링에서는 플라톤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모델링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 그 이상의 세계는 함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시뮬라크르는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을 복제한 미메시스를 또 복제해서 만든 이중 복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다 인공물들이잖아요. 그죠? 모델이라는 게 인공물이잖아요. 시뮬라크르라고요.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가치 없는 걸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토니즘을 너무 과신하고 신봉을 하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도 무시되고, 이 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제 뭐 플라톤을 배척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고 방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예술관, 예술 작품을 그래서 플라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시학, 뭐 이게 문학 작품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을 카타르시스 시키는 어떤, 즉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매개체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다. 더 고양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미학적 사고를 더 선호합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정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초창기에는 객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다. 뭐 탈레스, 그죠?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뭐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객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주를 관찰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싶어 했죠. 뭔가 변하지 않는, 뭐 이게 원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공기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원본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온다, 이런 실체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는 그런 사물을
관찰하고 거기서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이성을 그러니까 이성이 추구해 나가는 어떤 진리의 세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니까 선의 극치다. 그래서 악덕이라는 건 무식하기 때문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서 많은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고대 그 철학을